무조건 인도는 오른쪽 문화입니다. 오른쪽 문화. 인도에서 왼쪽으로 돈다거나 왼쪽 어깨를 깐다는 건 그게 매길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탑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사람을 제가 예전에 오른쪽으로 도셔야 돼요. 이랬더니 아유 뭐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율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자,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비도 같이 와서 낮에는 비가 오고 지금은 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시원하게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더우신 분은 덥습니다. 그거는 환자라서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갱년기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집에서 더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44페이지 왜? 진도를 나가야죠. 2달 뒤가 1년 회양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더 성대하게 새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 좀 더 다를 겁니다. 말은 언제나 이렇게 해요. 진짜 근데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또 금강경 기도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 1차로 회양을 하고 1년 회양하고 신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44쪽 보세요. 아니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려고 이렇게 보니까 진도를 많이 나갔네. 다다음 달에 끝이락 하는데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학교나 이렇게 진도를 꼭 나가야 되는 데는 진도를 맞춰서 나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진도를 빨리빨리 안 나갑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진도가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나갈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으로 시작하자마자 그래 책을 피락하잖아요. 딴 때 같은 때는 끝날 때쯤 책을 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그래서 44쪽 보면 대중 가운데 있었던 수보리 장로, 장로라는 뜻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상에는 안 나왔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거는 덕장열로, 그러니까는 덕이 높고 그 다음에 열로 나이가 많은 사람, 사실 스님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그래서 왜 이 표현을 쓰는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출가한 지 좀 오래된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있어요. 서구에서는 이름 부르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름을 부르잖아요. 동아시아 문화하고 서양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는 관계를 부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형이면 형, 언니면 언니. 물론 뭐 경상도에서는 언니도 형이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분 계시면 형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모살님들끼리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다 조폭인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재밌어.
형님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강호동이 소나기에서 했었던 것처럼 행님이지, 행님. 행님! 이렇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형이라는 표현도 썼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언니 말고도 형이라고, 아마 형이라는 표현이 더 오래된 표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무조건 관계를 부릅니다. 친한 사람은 관계를 부르고 좀 덜 친한 사람은 지위를 불러줍니다. 지위를. 그래서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은 다 과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차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동조합니다. 여러분도 시종일관 똑같아요. 저만 진도를 안 뺀 게 아니고 여러분도 1년 내도록 버티고 있어.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이게 아무튼 진기해요. 밤이라서 그런가? 밤 탓을 합시다.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수승한데 밤이라서 깔아앉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관계를 부르고 그 관계인 사람이 많으면 거기다 성씨까지만 부르고, 그러니까 이름은 안 불러요. 이름 부르면 예전에 그건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런 걸 보고 피휘라고 그래요. 이름 부르는 거를 피하는 문화. 그리고 경명, 이름을 존중해서 이름 부르지 않는 문화. 글쎄 서구에서는 이름 안 부르는 거는 해리포터의 볼트모어밖에 못 봤는데 다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이렇게 그냥 지시로다가 하는 게 이렇게 그런 게 사실은 이 동네는 존중 문화예요. 존중 문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아버지 부모님 이름은 알고는 있고 써, 어디 이렇게 서류 같은 거 할 때는 써. 하지만 부를 일은 없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를 뭐뭐뭐씨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불러주냐면 뭐 신고 같은 거 할 때 누가 대신 작성해 줄 때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때나 부르지 보통 때는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를 때도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그 복잡한 행태를 하죠. 윗자는 뭐 아랫자는 뭐 예전에 했었던 행태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조금 덜 배웠다. 저렴하다. 이렇게. 그래서 윗자는 뭐 아래.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더 헷갈려. 마치 우영우에서 이름 부르듯이 우투더 영투더 이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윗자는 뭐 아랫자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걸 피하는 문화가 동아시아에는 있어요. 동아시아에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 근데 인도도 이름을 불러주는 문화인데 아리안족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는 문화인데, 너무 부처님이 이렇게 연세가 되신 뒤에 보니까 너무 다 이름을 부르니까 맘먹는 것 같더래,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 먹은 스님하고 70 먹은 스님하고 그냥 본명만 부르고 있는 거야.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야. 아무개씨 이렇게. 그러니까 좀 네 가지가 없어 보이더래. 틀린 건 아닌데 한 세 가지 반쯤 없어 보이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열반경에 나옵니다. 팔종이 열반경이라고 부처님의 전기문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열반경인데, 그쪽에 보면 내가 보니까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맘먹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른을 부를 때는 존자나 장로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거기서 이제 존경받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진짜 수행을 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근데 출가한 지 오래됐다고 그래서 꼭 수행을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하고 똑같아. 사법시험 30년째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알아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던데 저한테,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40이 넘도록
이제 고시도 패스도 못했고, 딱히 다른 걸 하기도 참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시골에서 서울대 법대를 갈 정도면, 야, 이게 수제 소리 듣고 큰애일 건데, 그 집 아들이 그렇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일 건데, 참, 그게 참 어떻게 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진즉에 안 될 걸 알았으면 사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뭐 법무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밑에 약간 이렇게, 그 우영우 보면 그 우영우 남자친구가 그 역할 아니요? 약간 시다바리틱한 뭐 이런 거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니요? 그 잘생긴 애 있잖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단지 뜬 거는 전부 다 찝쩍거려 놓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뭐가 뜬다더라 이러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전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잘 몰라. 걔가 무슨 그 가수 출신이라던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어렵죠. 왜냐면 부모 욕심도 있고 자신 욕심도 있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세월 놓치면 야, 진짜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님 입장도 그렇고 자신도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뭐 수행을 오래 했고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절대 아니에요. 될 사람은 바로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임용고시, 저 교사 임용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될 사람은 4학년 때 됩니다. 저는 교육학 쪽에 제가 박사 전공을 2개나 해서 제가 잘 알아요. 진짜 될 놈은 4학년에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될 만한 애들은 졸업하고 한 1, 2년 안에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 5년째 그러고 있어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다른 거 찾아야지. 네 적성이 아니다. 금생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될 수도 있어. 뭐 죽자고 갑자기 환골탈태해서 노력하면 될 수는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너무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나는 저 상황에 안 처해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 우리는 취업 걱정은 없으니까 정년 걱정도 없어. 머리가 자라나는 것만 걱정이야.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밀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성의껏 밀고 왔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파리가 미끄럼 타기 참 좋은 정도 조건을 제가 만들어 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로 높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가했다 그래서 꼭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가한 지 오래됐으면 그냥 노스님이지. 그러니까 노스님의 의미도 있고, 존자에는 그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 이중적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연세 드시면 어르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진짜 어르신도 있고, 본받고 싶은 어르신도 있고, 그냥 입으로만 어르신도 있지. 나는 저렇게는 안 되겠다. 저렇게는 안 살아야겠다. 타산지석의 가르침을 주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자나 장로라고 불러라. 장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 근데 이렇게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 장로라고 하는 문화가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인데, 그건 사실 농경 문화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에서는 젊은 사람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농사 문화에서는, 농경 문화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우를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이래로 계속 농사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농자 천하지 대본 산업공상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농사를 했으면 안 됐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이 짧은 거 플러스 지배층이 아주 교활했죠. 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민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좋고 상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머리 쓰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막 팔로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이런 거를 이렇게 채집하잖아요.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됐더라. 지금도 봐봐. 뭐 어떻게 홍수가 났어요. 뭐 비가 막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농작물이면 어떻게 되겠다. 뭐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어렵대. 그리고 돈 중심이 돼버리면 땅 중심이 아니고 농사는 땅 중심인데 돈 중심이 돼버리면 돈을 들고 튄대. 이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그러면 사람이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하기 조건이 불리해. 그러면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뭐 말레이시아에 공장 세우고 태국에 베트남에 공장 세우고 태국에는 공장 안 세운다. 그지? 태국은 기업하기가 좀 별로 안 좋은가 봐. 베트남에 공장 아니 들어봤잖아 다. 삼성이나 이런 데서 중국에 한참 공장 세우다가 중국이 좀 불리한갑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 소득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임금도 더 많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자꾸 간섭을 하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 그거 한번 봤잖아. 저 사드 배치 한번 했다가, 롯데가 뭐 몇 조 원 손실을 봤다. 아니, 나왔잖아. 뉴스 안 봐?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기업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빼고 싶겠죠. 그래서 베트남으로 요즘 뭐 많이 옮겨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조금 더 대기업을 잘 이렇게 해서 많은 대기업이 공장을 외국에 안 짓고 조금 더 비용이 더 많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유치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못하는지를 나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35,000불이고 미국은 6만 불인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도 기계화시키면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빼가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 우리 어렸을 때는 한 개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대단한 기업들로 이렇게 다 그분들의 노를 뭐 높게 봅니다. 근데 조금만 더 희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지어주면 그리고 정부나 이런 데서도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디에 취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막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기업도 미국에다가 짓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 베트남에 짓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그건 싸니까 짓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인건비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미국 인건비가 더 높겠어? 우리 인건비가 더 높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 미국이 당연히 높겠지. 미국은 6만 불이고 우리는 3만 5천인데 절반인데. 그런데도 미국에 짓는데 우리는 못 지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농사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못 움직인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린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정부에서 잘못하면 이게 튀어나가 버린다는 거야. 돈 들고 튄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배층이 해먹기 용이하려고 농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유교에서.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 철학할 때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중국의 지배 왕조들은 농사 쪽을 오히려 강조하려고 했느냐. 그게 형편이 별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훨씬 더 돈이 됩니다. 농사보다는 장사가 훨씬 더 돈이 됩니다. 예전에도 그거 알았어요. 부처님 당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농사에 10배의 이익이 있으면 장사에는 100배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다 간파하고 있었다니까. 여기서 장사는 가게 차려놓고 하는 장사 아니고 무역입니다. 가게 차려놓고 하는 장사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남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건 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높여도 참을 수밖에 없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교육을 잘 안 시켜줬죠.
교육 잘 안 시켜줬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가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땅이나 파고 있고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족이 형성이 되니까 그 집안의 리더, 그래서 가족. 그러니까 어른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유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짐을 싸서 이동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 중심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수들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나이들이 이렇게 연령층이 낮죠. 낮죠. 배우는 높아. 근데 가수는 연령층이 낮은데 의외로 TV를 틀어보면 연령층 낮은 사람은 잘 안 나와. 그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어른들만 TV를 보지 젊은 사람은 아예 TV를 안 본대. 그래서 어른들이 아는 사람만 TV에 나오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만 나온대.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도 TV 안 보거든요. 아, 눈치 빠른데.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TV 안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니까 TV 볼 나이들이 아닌데 아직? 저쪽에 몇 분은 가요 무대 볼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 중심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유입된, 최근에 유입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우대하는 게 장로인데, 이런 표현이 왜 붓다 당시에 나오게 됐을까에 대해 생각이 사실은 좀 많아요. 농경 쪽으로 조금씩 뭐 변화되는 게 있었나? 그 당시에. 인도가 농경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는 기원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정도 지나야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왜 이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부처님 나라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 나라는 쌀농사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 이름이 정반항, 백반항, 곡반항, 감노반항 막 이러거든요. 그 반이 햇반할 때 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 사촌,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들이 햇반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정반, 백반, 곡반, 감노반, 햇반 이렇게 그게 밥반자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농사 짓는 문화였었구나. 얘네 유목 아니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얘네는 집단이 유목을 숭상하는 게 아니고 농사 쪽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네팔 가보시면 거긴 유목 안 돼요. 딱 가봐도 야, 저건 안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쌀 농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쌀이라고 하는 농작물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밀과 쌀이 원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으면 옥수수.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거. 근데 옥수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축이 더 많이 먹어요. 인간보다. 물론 뭐 강원도에는 저도 오늘도 옥수수를 먹었는데 우리가 가축인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도 가축이 오히려 옥수수는 더 많이 먹겠다. 그거 갈아서 엄청 먹으니까. 예. 그래서 뭐 3대 작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밀이 더 분포가 넓죠. 밀 먹는 집단이 지구적으로 봐봐. 그냥 생각을 해봐. 빵 먹는 놈이 많겠어? 쌀 먹는 놈이 많겠어? 쪽수는 쌀 먹는 쪽이 밀리지는 않는데 밀 먹는 쪽이, 왜냐면 인도, 중국 이런 뭐 떡대들이 엄청 큰 인구수가 엄청난 사람들이 쌀을 먹기 때문에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면적으로 보면 밀 쪽이 더 많죠. 근데 밀은 지기를 많이 소모하고 그래서 약간 쉬어줘야 돼요, 땅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비가 좀 덜어도 되고, 쌀은 비가 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 땅씨 부처님 나라 그 네팔 쪽에 강우량이 되나? 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강우량이 되나? 아니면 그 당시 쌀밥 먹는다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입밥의 고깃국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입밥의 고깃국 아시죠?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여기서 입밥이 뭡니까? 쌀밥.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연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이면 입밥이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게 흰쌀밥이 흰쌀밥. 어떻게 보면 그게 불과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흰쌀밥 먹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분식 장려를 저 어렸을 때도 분식 장려를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별로 잘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분식 장려 쪽으로 걸리다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먹는 게 평생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뭘 먹었느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갔을 때 밥 생각이 난다? 어렸을 때 밥이 주식이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라면 생각이 납니다. 분식이 주식이었던 거야. 분식을 오히려 더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면 끓으면 금단현상이 나고 밥을 끊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약간 농사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이 장로는 농사와 관련된, 농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동아시아 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요거를 또 정신 못 차리고 가져가서 쓰는 집단이 있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장로교 이렇게 해서 아예 이 장로가 나이 많은 노스님 이런 뜻이거든요. 노스님이거나 수행을 많이 한 스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치면 이게 바꾸면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도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진짜 능력이 있어서 큰 스님도 있지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큰 스님. 한국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상대 듣기 좋은 걸로 그냥 다 명칭을 통일해 줍니다. 명칭을 통일해. 그래서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이 되게 흔한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장님보다도 회장님이 더 많지. 그래서 애들이 취직을 잘 안 하는구나. 부모가 회장인데 굳이 취직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었어?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다 듣기 좋으라고. 그 전에는 뭐 있었냐면 선생님 이런 것도 한동안 유행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를 때 그냥 개나 거리나 다 선생님이야. 선생님의 정확한 뜻은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는 사근님 이런 뜻입니다. 사근님, 갈 때까지 간 분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별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곧 지혜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 이런 의미랑 중첩이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한 50 정도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보면 현명하죠.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힘쓰는 게 아마 50대가 가장 힘쓸걸요. 그러니까는 위에 더 있기는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역들 하면 50대 아닐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튼 40대 중반에서 50초 안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원숙하고 지혜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존중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진짜 어른이면 요즘은 어른이면 80, 9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그 어르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세들이 너무 드신 거라서 예전처럼 리더 역할을 하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뵈면 70 넘으면 자식 말 들어야 돼. 70 넘어서 고집 피우면 주변에 사람 없다. 자녀도 없다. 자녀도. 몰라. 뭐 돈이랑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올 때마다 얼마씩 줘.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식 말 들어야 돼. 그 자식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뻗대는 분들이 남자분에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외롭게 됩니다. 그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살님들은 그래도 애들 말을 좀 들으려고 해.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예전에 당신이 했던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뭐 잘 나갔을 때 뭐 어쩌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냥 노인이에요. 마누라하고 싸워도 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진짜 상황 파악 잘 못하지. 근데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바깥 어른한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힘 빠졌으니까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드리세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뜻이 그렇게 농경사회에서 연세 드신 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존자보다 더 폭넓게 된 거고, 그런데 기독교는 유목문화입니다. 유목문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가 장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하게 됐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로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가 어떻게 보면 노스님, 큰 스님인데 장로교가 있으니까 이명박 장로, 이승만 장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명의 장로 대통령, 그 2분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장로라는 표현을 써서 그분들이 머리가 빠지나? 그래서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면서 뭐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거 오른쪽 어깨를 깐다는 게 이겁니다. 지금 제가 가사를 수하고 있는 방식이 오른 어깨를 까는 겁니다. 이건 안 입는 겁니다. 안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드러낸다는 게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깨를 까고 그 다음에 오른 무릎으로 했다는 게 뭐냐면 한쪽 무릎만 꿇고 있는 그런 걸 호괴라고 합니다. 호괴. 요 월정사 같은 경우는 저 탑 앞에 있는 그 공양상을 보시면 석조 공양상, 보살상이라고 자꾸 하는데 저 보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구라쳐가지고 나도 미치겠습니다. 석조 공양상입니다. 야광보살이라고 막 이렇게 구라치고. 이제 시원은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절에 살면 스님들이 저런 걸 알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에 살아도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내가 30년 살았어. 그럼 아파트 짓겠네요? 뭔 미친 소리야. 이건 똑같은 거예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적기 같은 데 보면 저걸 야광보살이라고 해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스님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스님들은 걸르면 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조선시대 스님들은 그냥 다 걸르는 게 맞아요. 어디서부터 걸르면 되냐면 조선 초에 무학대사 제자가 함어득통이고 함어득통 다음에 신미, 그 전에 그 한글 창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왔던 그 신미, 거기까지가 지식인이고 그 밑에는 거의 걸르면 됩니다. 거의 걸르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은 고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좋을 때 출가하셨던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불교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비전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월급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돼. 애들 안 가지. 아무리 의미가 있어봐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냥 거의 다 걸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불교 공부에도 제가 삼국시대도 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합니다. 제가 조선은 조선 전기까지만 하고 안 합니다. 재미도 없고 본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또 눈은 더럽게 높거든. 우리가 눈은 더럽게 높거든. 왜냐하면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눈높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불교사 책에서 나오는 사람은요 원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그 책 안에서는 그렇게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위인전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또 그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눈만 더럽게 높아. 눈만 더럽게 높아. 마치 이수만이 눈이 그렇게 높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연예기획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눈이 높아지지 않을까? 나중에는? 왜냐면 계속 이쁘고 잘생긴 애들만 계속 볼 거 아니야. 오디션 한번 보면 뭐 1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계속 게다가 SM은 얼굴로 뽑는다더라 이러니까 안 되는 애들은 안 오거든. 그러니까 다 한 인물 하는 애들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그런가? 쟤는 좀 별론데 그런 애들이 현실에서 오면요 뒤집어지는 얼굴입니다. 우리 같은 얼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보세 얼굴 아니고요. 그게 다 명품 얼굴들입니다. 근데 그 명품끼리 있으니까 족보가 이제 밀리는 거지. 우리는 에르메스예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이건 공손의 표시입니다. 공손의 표시. 그리고 이제 탑도리를 할 때도 오른쪽에 무조건 인도는 오른쪽 문화입니다. 오른쪽 문화. 그래서 제가 탑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오른쪽으로 탑을 돌고 있더라고. 탑 돌기가 쉽지 않아 지금. 왜냐하면 밖에다가 저걸 씌워놔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한 3바퀴 돌려면 쉽지 않아. 제가 예전에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 갔을 때 그거 되게 높거든요. 99m인가 탑이 뭐 100m인가 돼요. 주변도 굉장히 넓어. 높이가 한 100m 되니까. 덥거든 또 동남아시아가. 그래서 내가 탑돌이를 3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목탁 치고 돌다가 3번 다 돌면 얼굴에 기미가 겁나 끼겠다. 내가 이제 거기 또 바닥도 깨끗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또 위아래로 막 때립니다. 빛이. 이거 쉽지 않겠는데? 탑돌이 3번 하고 기미를 한 마를 얻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탑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계 방향이라고. 그리고 이런 거는 예법은 전부 룰이 있어요. 예법은 전부 룰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뭣도 모르면서 마음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개뿔도 모르는 놈들. 다 룰이 있다. 그게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사람을 제가 예전에 오른쪽으로 도셔야 돼요. 이랬더니 뭐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율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인도에서 왼쪽으로 돈다거나 왼쪽 어깨를 깐다는 건 엿먹어라. 그게 매길대 문화입니다. 매길대 문화. 그래서 상대를 모욕하려고 할 때 왼쪽으로 돌아라 라는 게 나와요. 인도는 특히 그래요. 그다음 유목 문화가 원래 오른쪽 중심이에요. 동아시아는 왼쪽 중심이고 유목은 오른쪽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임으로 옷을 입고 그 논어에도 나와. 관중 덕분에 우리가 우임을 안 하게 됐다. 우임이라고 하는 건 그게 유목 문화에 점령 안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참선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웃긴다니까. 우리는 차수할 때도 이렇게 하고 참선할 때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거든. 이렇게 왼손이 위로 올라가거든. 인도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오른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는 좌측 문화고 그 다음에 인도는 우측 문화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좌우보처가 되는 거고 인도에서 티벳까지는 우좌보처입니다.
부처님 다음에 넘버 2가 부처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라고, 한문으로는 좌우라고 하고 한글로 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표현을 하죠. 앞에 나오는 게 더 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는 건지 왼쪽으로 도는 게 맞는 건지 이러는데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유래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기울듯이 그게 시계 방향이듯이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인도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나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닦아서 그래요. 왼손은 비대라니까. 그래서 비대를 가지고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엿먹어요. 엿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왼손 오른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밥 먹을 때 식기를 쓰죠. 근데 인도는 식기를 안 씁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죠. 쟤네는 왜 손으로 먹는데? 손으로 먹는 이유는 걔네는 덥고 습한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퍼슬퍼슬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인절미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집어 먹어도 되는 구조고, 우리는 춥기 때문에 열나는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더럽게 뜨거워. 뜨겁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추운 기후대. 지금은 더워졌지만 추운 기후대입니다. 약간 전통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물타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엄청 물타기를 합니다. 콩나물 꼭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한 주먹에 한 집이 다 먹어. 한 바가지에 물로. 근데 더 웃긴 건 콩나물 자체에도 물이 많아. 이게 콩나물 국인가 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이게 뭔 물인가 싶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량이 부족해서. 물 빼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밥을 할 때도 우리는 뜸을 들인다고 해서 압력을 줘서, 쉽게 말해서 위에 뚜껑을 잘 닫고 압력을 줘서 수분이 안으로, 쌀 안으로 들어가게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떡 같은 밥을 만들어내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떡밥 먹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국만 가도 떡밥을 안 먹습니다. 아이, 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중국만 가도 이게 찐밥인가 뭔가 왜 이렇게 애가 퍼슬퍼슬해. 야, 이거 먹으면 조금만 있으면 배 다 꺼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식재료가 풍부한 데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전부 이렇게 떡밥 이런 거 안 먹으면 날도 더워 죽겠는데 거기서 떡밥까지 먹으면 사람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걔네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재료는 언제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뜸 들일 때 걔네는 오히려 뚜껑을 열어서 물을 빼냅니다. 따라냅니다. 그래서 애가 더 퍼슬퍼슬하게, 원래도 퍼슬퍼슬한 애를 더 퍼슬퍼슬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날아가는 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젓가락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보통 일 아닙니다. 숟가락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숟가락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또 완전히 또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은 숟가락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약간 탕 같은 이런 식의 숟가락 쓰고, 일본만 가도 숟가락 없죠? 일본 젓가락밖에 없잖아. 일본 가서 젓가락 안 사와봤어요? 일본 가서 제일 많이 사오는 게 손톱깎이랑 젓가락인데? 그래서 나무 젓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한 거 이렇게 하고, 그럼 걔네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샥 해서 먹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절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밥그릇을 들고 먹느냐 놓고 먹느냐 문제를 가지고, 일본은 들고 먹는 문화고 우리는 놓고 먹는 문화거든. 놓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는 대부분 예전에 녹그릇을 많이 썼기 때문에 녹그릇에 뜨거운 밥을 담으면 들고 먹으면 죽어요. 화상 입어. 그래서 우리는 놓고 먹는. 그리고 밥그릇도 더럽게 컸습니다. 예전에 주발이 밥그릇이에요. 걔네가 말찻그릇으로 쓰는 그 이도다완, 이게 사실은 밥그릇이에요. 우리나라 저것들이 밥그릇 갖다가 말차를 거기다 해먹어. 웃기는 놈들. 그래서 오른쪽주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오른쪽주의는
인도 문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왼쪽.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는 직급으로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이 좌의정보다 낫다니까. 삼정승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전에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꿀 때도 굉장히 제가 야, 저것들 정책을 결정하는 놈들이 너무 무식하다. 우리 전통 문화를 너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동아시아의 뿌리 깊은 좌측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너네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구적인 관점에서 우측으로 다 몰아붙인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다. 이런 얘기를 혼자서 궁시렁거렸죠. 만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만 나이로 바꿨잖아. 여러분들 어려졌잖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엊그저께 제가 어저께 제가 아는 스님하고 전화했는데 은사 스님이 칠순이라고 뭐 이렇게 해.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칠순이라서 당신이 이렇게 상자된 도리로 은사 스님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쉽지 않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책을 60권 막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책에 대해서는 제가 귀신입니다. 귀신 같지 않아? 제 얼굴을 잘 봐봐. 달걀 귀신 같지 않아? 깎아놓으니까 두상이 이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이 칠순이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 올해가 칠순이래. 그러면 책을 못 만들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괜찮대. 정부에서 한 살씩 내려줘서 내년에 해도 된대. 도화만 달래. 내년에 해도 되니까 괜찮아. 지금 다 젊어졌잖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기로는 뭐 한 살 젊어지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 독립됐을 때로 보느냐, 잉태됐을 때로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건 동아시아 문화는 사실은 잉태됐을 때,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전체 집단이라는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네가 하나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태교 같은 경우도 있는 거고, 태교가 있는 거고, 이렇게 문화가 되는데, 이제 독립부터 보는 거는 사실은 서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사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고, 그 다음에 집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 같자, 가문을 이룬다. 근데 집만 집이 아니고 국가도 집이에요. 국가잖아, 가. 그러니까 집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아주 특징적인 문화인데, 그리고 우주도 집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우, 집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 비슷한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원래 우리 문화는 끝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리고 성장하고 난 뒤에도 이제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모 은중경에도 나오잖아. 구경연민은 끝날 때까지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혹시 뭐 잘못됐을까 싶어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뭐 50이 먹든 60이 먹든 어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뭐 꿈자리가 사나오면 전화해가지고 야 조심해라.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를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사갔잖아. 여러분과 제가 공동 동업 중생입니다. 사근 공동체를 결성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는 대충 알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어머니 댁에 가니까 어머니가 지금도 그 어머니 돌아가셨지 싶어요. 가니까 그 어머니가 길 조심해라.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저 길 조심 하는 건 어머니 저 기사 있어요. 기사. 기사 있으면 길 조심 안 해도 되거든. 기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도 집에 가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갈 때 엄마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부모 마음이지 싶어요. 그런 게 부모 마음이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끝까지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대상인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어느 정도 유산을 상속하고 예전 개념으로 말하면 쇳대를 주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그거 이제 쇳대 이양식이 있는 거죠. 그게 집안에서 좀 잘 나가는 집안에서 상당히 큰 겁니다. 며느리에게 쇳대를 준다. 이거는 상당한 고난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양을 받는 거죠. 부모를 끝까지 케어하는 이게 이제 전통문화죠.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식과 부모가 서로 연결해서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독립되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문화예요. 같이 사는 문화. 근데 서양에서는 독립해서 사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뭐 20살만 돼도 뭐 등록금도 안 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가 독립해야지 뭐 이러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평생의 AS 문화. 여러분 세대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결혼시키면 아유 끝났네. 이제 한 짐 덜었다. 요즘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안심하지 마라. 다시 돌아온다. 안심하지 마라. 다시 돌아온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몰라. 그러고 보면 진짜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진짜 가끔 있었어요. 지금같이 많지 않았고 가끔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명절 때 어디 나가 있어. 집안에 못 있어. 숨어 있거나 어디 그렇게 있어. 지금은 당당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서구식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이도 서양식 나이 계산법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나이가 여럿 있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복잡하긴 복잡했어. 그것도 있었잖아. 태어날 때부터 1살. 그거는 태어나는 기점, 생명의 기점을 어디로 보느냐와 관련된 거거든. 사실은 태어난 뒤에 1살이면 낙태해도 됩니다. 그건 생명으로 안 보는 거거든. 낙태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서구식 관점으로 치면 낙태해도 돼. 우리는 그걸 생명으로 봤기 때문에 낙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니까 굉장히 재밌다니까. 이 생명윤리랑 관련되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윤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참 윤리적이지는 않은데 제가 원래 윤리 전문이에요. 생명윤리가 진짜 재밌습니다. 인간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그게 낙태하고도 관련이 돼요. 지금도 낙태를 허용해달라. 여자가 뭐 실수해서 잘못해서 뭐 임신이 됐어. 원치 않는 임신이 됐어. 야, 그거 낙태를 안 시켜주면 그거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해? 이런 논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초기에 무슨 뭐 4주 안 그러면 뭐 2주 이런 건 생명이 아니어서 낙태도 가능해. 이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럼 복제해도 되지.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거지. 야, 생명이 아니라며. 아니, 또 이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바이오 쪽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아가 수정만 된 것도 생명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난리 난다. 임신 잘 안 돼가지고, 인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하나만 수정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개 수정해가지고 제일 활발한 거를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한 다리 건너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째 실패하면 진짜 그걸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라고 보면 100명 수월케 올라갑니다. 100명 수월케 올라가. 그러면 그 윤리의식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걸 생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 어떠냐? 그러면 야, 생명윤리가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그런 복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야, 장기 같은 걸 복제하는 것도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장 이식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거가 있으면 내 거를 키워서 할 수만 있으면 그거 100%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돈을 초월한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돈도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난리가 날 거고 불교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는 뭐 복제를 하든지 뭐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이런 얘기를 될란가 모르겠다. 자살도 괜찮아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는 자살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 자살할 거면 빨리 불교로 개종하고 내가 자살하라고. 왜냐하면 신이 생명을 준 거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끊을 권리가 없는 거야. 이 게임을 불교는 내가 시작한 거예요. 업으로 내가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끝내고 나가도 돼.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야, 내가 쉽게 말해서 무슨 고스톱을 치든지 장기를 두든지 하다가 에이, 졌어.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거야.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진 걸로 내가. 끝까지 가서 질 필요는 없잖아. 포기도 지는 거잖아. 근데 기독교는 그 게임을 신이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경기를 일방적으로 끝내면 네가 시작한 건 판도는 내가 냈는데 왜 경기를 네가 끝내? 이러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재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사실 이런 생명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거냐. 우리는 뱃속에 있는 것도 생명이라고 봤고 그래서 한 살을 나오면서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거고 서양에서는 독립된 것부터 한 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다 그냥 혼란스럽다고 세계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서양식으로 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잖아. 진짜 무식한 행동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성을 쓰고 이름을 쓰는데 세계인들의 대다수는 이름을 쓰고 성을 쓰잖아. 그럼 우리도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코리아라고 안 부르죠. 어디 쓸 때는 코리아라고 쓰고, 난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윤도현 나와가지고 오필슨 코리아 할 때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아니, 왜 우리식 표현을 안 쓰고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한국 사람이 한 번도 코리아라고 안 하는데, 너 어디서 왔니? 외국인이 물어볼 때만 우리가 코리아라고 하지, 한국 사람끼리는, 너 국적이 어디니? 그러면 코리아. 이렇게 하는 미친놈 없거든.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외국인들에게 맞춰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미국 놈이 맞춰줄 것 같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사람은 불친절하고 마치 미국 사람은 친절하다. 외국 가서 길을 물어보면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길을 물으면 모르는 척하고 가더라. 왜? 이유는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서 영어로 물어본다니까? 한국말로 물어볼 것 같아? 미국 가서 길 물어볼 때? LA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그런데 미국 놈은 지네 나라 말로 물어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친절할 수 없다니까. 그 사람이 최대한 한국말을 몇 단어라도 쓰면서 그렇게 물어봤어. 우리도 친절해. 우리도 친절해. 기특하니까. 저 양놈이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문제 일으킨 현각 스님을 비판할 때 아주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저놈은 미국식의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한국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한국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조계종에서 스님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오시면, 좀 못 사는 나라에서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오시면 한국말 금방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서 온 놈은 한국말 안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게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나라 가. 우리는 그 생각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해서 영어를 써주면 저 사람은 우월하다라고 생각해. 야, 그게 나라에 자존심이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일 때 얘기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가 9시 뉴스에 나왔어. 나 미치는 줄 알았다. 무슨 이런 또라이 같은 나라가 있나 싶었어요. 예전에 프랑스 대통령은 외교장관이, 보통 외무장관 정도면 다 영어를 잘합니다. 설마 한국말만 하는 사람을 외무장관을 시키겠어? 다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겠지. 근데 외무장관이 국제연설을 하는데 영어로 한 거예요. 그거를 프랑스 대통령이 지랄지랄했어요. 왜 너는 불어를 안 쓰고 영어를 썼냐? 더 웃긴 건 그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기도 영어를 잘해.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내가 미국에서 아무리 살아도 대통령이면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일본 사람 만나니까 다케시마 독도라고 안 하고 다케시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좀 우월한 나라에서 오면 되게 높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좀 낮은 쪽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오면 되게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노동자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잔인하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우하거나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뭐 몇 년 지나도록 내가 외국에서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할 수는 있어. 하지만 10년 이상 살았으면 한두 빼기 하실래? 이렇게 나오는데, 너만 그렇게 나오는데 쥐는 말을 못해. 그 얘기는 뭐냐면 배울 생각이 없는 거야. 왜? 너네는 쩌리야. 이렇게 보는 거야. 너네는 쩌리야. 그런데 그 쩌리한테 뜯어먹고 사는 거야, 이놈이. 우리는 그 꼴은 또 못 보지. 그런 정신 자세는 못 보지. 야, 난 스리랑카 가서 깜짝 놀랐네. 그 난다 스님이라고 그 알루비아라 사원 주지인데 스리랑카요. 야, 그 스님 진짜 대단하더만. 그 자기 절에다가 종불사를 해놨는데 한국 종이 걸려 있어. 내가 그 스님을 알거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다녔거든.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스리랑카까지 종을 범종을 해놨더라고. 나도 소종 하나 하는데 힘든데 스리랑카까지 그걸 종을 만들어서 갖고 갔다고 생각해봐. 갖고 가는 값이 내가 보기에는 종 주종하는 값만큼 나올걸? 이따시만한 종을 해놨더라고.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아이, 스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나온다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하고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의 차이인갑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이 오른쪽주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구적인 게 정당성을 가지진 않아요. 뭐 꼭 우리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구분해 보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정도가 좋은 거지. 지금 뭐 이게 모두가 다 위험하니까 좌측 통행합시다. 뭐 헷갈리는데 그냥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코리아라고 합시다. 성을 굳이 앞에 써야 됩니까? 뒤에 쓰면 전 세계적으로 편한데 그냥 뒤에 씁시다.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는 국제대회 나가면 저 축구 선수나 태극전사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이름 쓰고 성을 뒤에 썼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게 나란가 싶었어. 그렇게까지 맞춰줘야 되나? 얼마나 쩌리 같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그렇게 안 맞춥니다. 그냥 계속 지네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쉬운 놈이 맞춰가면 돼요. 되게 재밌잖아. 미국 봐봐. 전 세계에서 지금 쓰는 게 미터법을 써요. 미터법. 그런데 미국은 미터법을 안 써요. 인치, 야드 이런 거 쓰잖아. 지네 도량형을 쓰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비행기도 우리는 시속 300km, 400k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는 마일을 쓰잖아.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얼마나 마일을 많이 쓰면 비행기는 마일리지야. 아니 그 보너스 그거 적립하는 거 자체 이름이 마일리지라니까? 그렇게. 이 개똥 같은 놈들이 지네는 안 써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니까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긴 있지. 지금 미터법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냐? 프랑스가 주도해서 만들었거든. 네, 프랑스가 주도해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지. 자기네들이 주도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전 세계가 바꿀 때까지 그냥 뻗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지.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비굴하게 다 맞춰가는 거는 사실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5필승 코리아를 할 필요가 있어? 아니, 5필승 대한민국을 하든지, 그러면, 쟤네는 그렇게 부른대. 우리는 코리아라고 배웠지만 서양 사람들도 쟤네는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환기되지. 그럼 뭐 걔네가 5필승은 알겠냐? 5필승은 아니야?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싸이 선생을 굉장히 높게 보지. 강남스타일. 그냥 강남스타일이요. 저것들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야. 강남 스타일이 뭔지도 모르고.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박진영이 JYP 그 박진영이 원더걸스가 한참 뜰 때, 옛날 얘기요. 지금 벌써. 처음에는 원더걸스가 소녀시대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으로 진출하겠다 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갔지. 개고생했지. 그 개고생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맞췄지. 우리 걸 버리고 미국에게 맞추려고 했었지, 최대한. 그런데 싸이는 어떻게 했냐? 싸이 보면 맞추긴 개뿔이 맞춰?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싸이가 미국에서 유학한 애예요. 애는 아니구나. 미국에서 유학한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영어도 잘해. 그리고 미국 문화도 다 알아. 하지만 그냥 강남 스타일로 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먹혔지. 그러니까 원더걸스는 돈을 그렇게 들여서도 실패를 했고 이거는 우리식으로 해서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맞춰줘야 성공할 거야. 제가 한국 불교도 진짜 안타까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스님들 이런 뭐 말씀하신 거나 어록이나 법문하신 거를 다 번역해서 영어로 해주면 미국 사람들이 볼 건데 좋고 가치 있는 거면 지네들이 번역해서 다 봐.
그리고 쓸모없는 거는 번역해 준다고 보는 게 아니야. 미안한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런 걸 뭐 종단 차원에서 영역 작업을 해요. 돈을 들여서. 야, 누구 큰 스님이라고 말은 못 하겠다. 뭐 여러 명 있어. 쭉 시리즈로 영역 작업을 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다 쓰레기입니다. 폐 일어나고. 왜? 외국 사람들 그 관심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고려대에서 김정배 선생님한테 배울 때 러시아도 필요하면 러시아어라도 번역해서 와야 돼요. 그 자료가 거기밖에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독일의 유명한 하이데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학자거든요. 내 철학이, 내 책이 영어로 번역되는 걸 원치 않는다. 저 타급한 것들의 문자로 번역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다 번역됐지. 왜? 가치가 있으니까. 읽을 가치가 있으니까. 독일 놈이 칸트나 헤겔을 한국말로 번역해 준 게 한 건도 없어요. 우리가 다 번역했어.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는 거야. 그러면 쓸모없는 거를 쟤네가 번역해 줬어. 뭐 우간다 사람의 우간다 철학. 뭐 이렇게 해서 뭐 번역해서 한국말로 돼 있어. 한국 사람이 볼 것 같아? 안 봐. 볼 게 지천이요. 볼 게 지천이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보가 밀려오는 시절이고 걔도 바쁜 시절이요. 걔도 미리 약속 안 하면 걔도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밥 주면 조금 시간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걔 안 키워보셨어요? 다 그래. 밥 안 주고 자꾸 손톱 깎으려고 그러고 이래봐. 걔가 얼마나 승질 내는데. 야씨 왜 깎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한국말을 번역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을 못 받고 뭐 김소월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윤동주 이런 사람들의 시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번역 기술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노벨상을 못 받았다. 그런 구라 들어보셨어요? 생 개구랍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면 어떤 방식으로는 다 전파가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한국에 출시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알아요? 정부에 대고 데모를 해요. 풀으라고. 예를 들어서 뭐 규제를 했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30%를 뛴대잖아요. 저기 수수료를, 앱 수수료 뭐 이런 거를. 그거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뺀다 이랬지.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항복이에요. 만약에 그걸 정부에서 막잖아? 그러면 국민들이 데모할 거고 나중에는 국민들이 데모하고 아이폰 같은 거 막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직구합니다. 애들 다 직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갤럭시를 사지. 그렇게 막아놓으면 갤럭시를 사는데 이제 좀 연식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애들은 다 직구합니다. 쓸모 있는 거면 다 그렇게 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번역이 잘못돼서 그걸 몰라서 그래. 야 어디 개똥 같은 소리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어디 쌍팔년도 구라를 쳐.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보면 뭐 암 사기였는데 폐암 사기, 뭔 사기 이러는데 뭐 풀쌀만 먹고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뭘 어떻게 먹다 보니까 나왔대. 그래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어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네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지? 다 쓸모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다 코로나 걸려 죽을 것 같아? 안 죽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걸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다양하기 때문에. 왜? 하나의 동일한 유전자로 하면 전멸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종은 다른 유전자들을 조금씩 분포시켜 놓거든? 그러니까 감기가 유행해도 걸리는 놈 걸리고 안 걸리는 놈은 안 걸려. 집안 식구 다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어. 있어요. 코로나도 있어. 코로나도 있어. 집안 다 걸렸는데 같이 밥 먹고 다 했는데 나만 안 걸려?
있어. 주변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 그런 거는 그냥 그런 특이한 정도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는 저 남미 아마존, 아프리카 저 남쪽에 뭐 수단 이런 데 쪽에 있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인류가 조사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삶아 먹는다고 낫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맨날 그 자막에 나오잖아. 이건 개인적 견해고, 이거는 방송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막 삶아 먹어. 답답하니까. 지금 당장에 답답한 사람들은 뭐 그거 해서 낫는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다 그거 개구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하나,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유명한 구라가 하나 있는데, 그거 어른들이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제가 늘상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나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어야 뭐 몸이 이뇨작용이 잘 돼서 건강해진다. 그거 정수기 팔아먹고 생수 팔아먹는 놈들이 구라칠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어요 라고 똑같아. 그거 구라인지 아시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어요. 죽고 싶다고 선풍기 틀지 마. 틀어도 안 죽어. 모진 인생 쉽게 안 죽어. 그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구라예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어요가 우리나라만 있는 구라야. 그리고 물 많이 마시면 뭐 좋아요? 그 물 마셔도 이뇨작용 생기지 않고 공회전 하느라고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땀을 많이 흘리면, 운동하고 땀 흘리면 몸이 지방이 연소돼서 잘 타요. 맞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거 오케이. 하지만 찜질방에서 그 흘리는 그 땀은 그 땀이 아니야. 그래서 찜질방에서 그 자빠져가지고 식혜 먹으면서 흘리는 그 땀으로 살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그냥 물만 빠져. 지방이 타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물 그거 계속 이렇게 들이키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계속 공회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늙어가지고 이게 상태가 지금 메롱메롱 하고 있는데 장기들이 계속 공회전까지 시켜. 그거 하지 마. 그냥 물 마시고 싶을 때 마셔. 계속 그냥 무슨 뭐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하루에 2리터 먹는다고 이렇게 먹고 그냥 미치는 줄 알겠다 진짜. 보고 있으면 막 다 씻어내야 된대. 그렇게 먹어서 씻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정수기 팔아놓은 놈들이 사기친 거야. 그냥 마실 때 마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답사를 가면 물 좀 많이 달래. 나는 한 병도 안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몇 병을 마셨어.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물 많이 마셔야 된대. 그리고 차만 세우면 화장실에 가. 이게 무슨 어디 낚여도 아주 뒤통통 낚였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다 개구라야. 개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45페이지 2줄까지 한 거예요. 다음 달에 이어서 할 거예요. 다음 달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법사님들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셔서 또 한 달 뒤에 아주 건강하고 밝고 기쁜 얼굴로 뵐 수 있는 그런 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세요.